하씨의 입문 38페이지. 유도씨의 윤곽 정말 오랜만이야. 그러나 유도씨는 조금도 알아채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어느새 방으로 돌아가 있던 복자가 양말 바구니 속에서 울었다. 유도씨는 가방을 내려두고 불을 켜고 넥타이를 풀고 바구니 바깥으로 나온 복자를 만지고 양복을 벗고 다시 복자를 만지며 얼마가 앉아있다가 왼쪽 양말을 벗고 오른쪽 양말을 벗었다. 유도씨는 약간 마른 듯했고 창백한 불빛 때문인지 머리털 색이 좀 바래 보였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울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저 세탁물을 모아서 바구니에 넣고 복자의 밥을 챙겨주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샤워를 한 다음에 욕실 창에 열어두고 머리가 마를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2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약간 어리둥절한 채로 유도씨의 발치에 머물렀다. 복자도 잠들었고 유도씨도 잠들었다. 매정하네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언제 죽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어서 그만두었다.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몇 가지 물건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신발장엔 샌들, 빨래바구니, 바닥에 내가 벗어둔 속옷과 셔츠. 욕실엔 내가 사용하던 샴푸가 남아있었고 읽다가 엎어둔 책도 먼지가 좀 쌓인 채로 작은 방에 그대로 엎어져 있었다. 얼마 되지 않은 원령이네라고 나는 생각했다. 유도씨는 아침과 저녁에 세면대를 닦았다. 세면대와 타일을 말끔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유도씨에게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취미이자 고집이자 철학이었다. 지저분한 세면대를 내버려두고 외출하면 내내 마음에 걸려서 바깥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침에 세면대를 꼼꼼하게 닦아두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잘 마른 타일이며 독일 표면을 눈으로 확인하면 하루의 피로가 말끔하게 씻긴다는 것이 유도씨의 주장이었다. 유라, 어느 날 저녁에 유도씨가 나를 불렀다. 이날도 유도씨는 세면대를 닦고 있었다. 허리를 구부린 채로 솔질을 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었고 열중한 상태라서 입을 약간 벌리고 있었다. 그때 말했다. 유라. 깜짝 놀라서 바라보았다. 유도씨는 완전히 방심한 얼굴을 하고 수도꼭지 부근을 닦고 있었다. 움푹 들어간 곡면을 작은 솔로 문지르고 거울로 넘어가면서 다시 유라하고 말했다. 나는 거듭 정말 놀랐지만 그는 쓱싹쓱 거울을 닦고만 있었다. 유라, 그게 버릇이 되었다. 머리를 빗으면서 구두를 신으면서 면도기를 물에 헹구면서 복자의 물그릇에 물을 채우면서 유도씨는 무심히 내 이름을 말했다. 그렇다고 딱히 나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감상도 염원도 없이 그저 유라가 반복될 뿐이었다. 나는 그저 말로 아무것도 바랄 것도 기댈 것도 없는 두 음절의 말로써 유도씨의 입버릇이 되었다. 유라, 응, 유라, 응. 매번 틀림없이 대답을 했지만 나는 조그만 힘도 없는 원령이라서 대답해도 유도씨는 내 대답을 듣지 못했다. 예컨대 유도씨와 나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텔레비전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날 기름유출 사고로 생기가 엉망이 되어버린 어촌을 취재한 루포를 보았다. 기자가 한 집을 찾아갔다. 그 집 부부가 굴 양식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렸다. 부인이 기자를 데리고 창고로 가서 지난 계절 내내 그들이 작업한 것을 보여주었다. 조그만 구멍이 뚫린 굴 껍데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이걸 전부 같이 했어요. 부인이 멍한 얼굴로 무더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둘이서 겨울 내내 귤껍질에 구멍을 뚫으며 다음 계절을 준비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다는 것이었다. 텔레비전 속에선 누구도 울지 않았지만 텔레비전 밖에선 소리도 내지 않고 눈과 코를 닦으며 유도씨가 울었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부부가 나란히 앉아 걱정에 잠겨서 무수한 굴껍데기에 구멍을 뚫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있었는데 이제 그는 없고 부인과 그의 뚫어둔 무수한 구멍과 생기가 남았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워 있다가 내가 말했다. 난 죽을 거야. 뭐가? 쓸쓸해서 죽을 거야. 무슨 말이야? 만약에 유도씨가 먼저 죽으면 난 시들어 죽을 거야. 아, 뭐 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 유도씨가 죽고 없는 세상에 생각해봐. 안 되겠어. 혼자서 굉장히 쓸쓸할 테고 도무지 자신이 없어. 죽겠다고 간단하게 죽을 수 있겠냐 사람이. 하여간 그래. 얼른 자. 유도씨는 어때? 뭐가? 내가 먼저 죽었다고 생각해봐. 그야 살겠지. 무엇이 어떻게든 살겠지. 유도씨가 천장을 향해 누워서 히히 웃었다. 나는 유도씨 쪽으로 손과 발을 마구 뻗어대며 툴툴거렸다. 유도씨가 어둠 속에서
내 손을 손바닥으로 받아내며 말했다. 그렇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지. 히히히. 그러면 내가 먼저 죽자. 얘기가 왜 그렇게 돼? 몰라 잔소리하지 마. 어쨌든 죽으면 나는 틀림없이 유도씨한테 붙을 거다. 난 죽어서도 쓸쓸할 테니까 유도씨가 반드시 붙여줘야 돼. 응? 일부는 진심이었지만 총체적으로 농담이었고 농담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며 한 말이었는데 뜻밖의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다. 붙어? 하고 유도씨가 말했다. 얼마든지 붙어. 사양하지 않고 나는 붙었다. 정수리부터 발가락까지 내키는 곳에 내키는 대로 붙어 다녔다. 유도씨의 정수리와 오른쪽 팔이 가장 좋았다. 유도씨는 오른손잡이니까 거기 붙으면 이리저리 흔들렸다가 기울었다가 늘어질 수 있어 좋았고 정수리에서 여러 가지를 광범위한 각도로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래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이상하게 어깨와 목이 뻣뻣하다는 이유로 유도씨가 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때문이었다. 원령이라도 어쩌면 원령이라서 살아있는 몸에 부담이 되는 듯했다. 어쩌면 어깨 위쪽이란 심령적인 면에서 특별히 민감한 부분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균등하게 나눠붙었다. 우물한 것은 유도씨의 발등으로 내려가고 비교적 밝은 것은 옆구리에 붙고 원령으로서의 호기심은 정수리와 손등에 머물렀다. 그 밖의 잡념은 각자 좋을 곳으로 유도씨의 윤곽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원망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강해질 때는 유도씨의 발꿈치에 스물스물 모였다가 바닥에 달라붙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든 유도씨에게 붙어 다녔지만 차츰 많은 부분을 집에 남겨두고 붙어 다니다가 더는 붙어 다니지 않게 되었다. 거리에 너무나 많은 자극이 흩어져 있었으므로 내가 나의 점착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이발소 앞에서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에 매혹되는 바람에 도대체 내가 무엇인지를 잊은 상태로 이틀이나 거기 묶여 있다가 다시 그 길을 걸어 퇴근하는 유도씨를 발견하고 간신히 달라붙은 적도 있었다. 그 뒤로는 집에 머물렀다가 집에서 유도씨의 사물 곁에 머물면서 유도씨를 기다렸다가 무료함이 깊어지며 건물 밖에 따라 수직으로 천천히 오르내리며 산책을 대신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유도씨가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원령으로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언젠가 사라지더라도 원령으로서 함께 살아주고 싶다는 것이 나의 바람이었다. 이따금 뭘 기다리는지를 잊어버린 채로 기다린 일도 있었지만 하여간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시간이 무심히 흘러서 나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원령 같은 것이 아니었다. 도무지 그런 신선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기다렸다. 유도 씨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서 유라 하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잊히고 말았다. 유도 씨의 새로운 연인은 미라라는 사람이었다. 얼굴이 희고 몸이 작고 매끄러운 머리를 얇은 핀으로 고정해서 목 뒤로 늘어뜨린 모습이 아름다운 여자였다. 유도 씨가 감기로 결근한 날 그녀가 집으로 찾아왔다. 벨이 울렸고 유도 씨가 문을 열어주었다. 아, 유도 씨는 이렇게 잠깐 놀라고 말았을 뿐이었다. 미라 씨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유도 씨에게 죽을 먹였다. 유도 씨가 잠자코 죽을 먹을 동안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그걸 바라보았다. 복자가 문턱에 앉아서 하품을 했다. 미라 씨는 복자를 향해서 손가락을 벌려 보이며 미야 미야 하고 소리를 냈다. 미라 씨 하고 유도 씨가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그냥 두세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그녀는 별다른 말도 없이 앉아 있다가 날이 저문 뒤에 돌아왔다. 나중에 유도 씨가 미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되었고 또 그렇게 되었다. 유도 씨 미라 씨를 믿었고 미라 씨도 유도 씨를 믿었다. 복자도 미라 씨를 따랐다. 미라 씨도 복자를 잘 돌봐주었다. 그들은 셋으로 부드럽게 완결된 보였고 원령으로서 나는 분했다. 너무 오래 살아있는 거 아니야, 유도 씨? 어느 날 그런 기분으로 유도 씨의 발을 끌어당겼다. 운전을 하고 있던 유도 씨는 원령의 점작된 말로 가속기를 힘껏 밟아버렸다. 그는 가속해서 발을 때리고 누룩하면서 짧은 지그재그를 몇 차례 그렸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쿵 하고 묵직한 파동이 일어났다. 마른 나뭇잎들이 엔진 덕에 위로 후두둑 떨어졌다. 고요해졌다. 나는 뒷좌석에 몰린 채로 유도 씨를 응원했다. 유도 씨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벨트를 풀고 다시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천천히 움직여서 바깥으로 나갔다. 범퍼와 엔진 덕에 가로수의 상태를 살피고 허리에 손을 얹은 채 멀미를 참는 듯한 모습으로 바닥을 내려다보며 오른쪽 발을 몇 번 굴려본 다음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안색이 창백했다.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크게 다치지 않은 유도 씨를 바라보며 애석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비교적 커서 정말로 음산한 원령이 되고 말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유도 씨는 핸들에 두 손을 올리고 뒤쪽에 뭔가를 살피듯 뒷거울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유도 씨의 시선을 받았다. 모처럼 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울을 통해 있는 힘껏 받아두었다. 유도 씨와 미라 씨는 가을에 결혼했다. 유도 씨에겐 먼 친척이 서너 명 있을 뿐이고 미라 씨에게는 노모한 친척 두 분이 있을 뿐이라서 식은 아주 작게 치러졌다. 미라 씨의 소박한 부케는 미라 씨의 동료 직원이 받았다. 유도 씨와 미라 씨는 복자를 친척에게 맡기고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 나는 집에 남았다. 머물렀다. 어째서 여기 있는 걸까? 벌을 받고 있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생전에 내가 무엇을 유별나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었다. 남다른 것은 없었고 복근과 단전을 열심히 단련했을 뿐이었다. 복근과 단전을 열심히 단련한 사람의 경우 죽어서도 얼마가 남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유도씨도 없고 복자도 없는 집에서 막막한 마음으로 벽을 따라 오르내렸다. 북쪽 벽을 따라서 바닥을 통과해서 아랫집의 천장에 붙어 있다가 천천히 하강해서 다시 바닥에 통과했다. 다시 아랫집의 천장을 달라붙었다. 어두운 방이었다. 어두운 이부자리 속에 노인이 누워 있었다. 그는 막 숨이 끊어지려는 참이었다. 플라스틱 물불과 빨간 금붕어가 당긴 신촉간의 불빛이 그의 납작하고 쪼글쪼글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불 속에서 그의 가슴이 조금 팔딱거렸고 이윽고 숨이 멎은 뒤에 노인의 이마에서 둥근 것이 부풀더니 에라 하면서 사라졌다. 그는 어째서 그런 말을 남기고 사라졌을까? 나이를 먹어 죽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사라지는 걸까? 에라 하고 어쩌면 그것은 개인적인 경우일 뿐이고 다른 노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는 에라가 아니라 에라라고 했을지도 몰랐다. 에라라고 누군가 이름을 부른 것일지도 몰랐다. 에라. 나는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걸까? 왜 진작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나는 이제 생각 냄새를 진하게 풍기고 있었다. 그런 냄새를 풍기게 된 연유 같은 것은 따져보고 싶지도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그랬는데 어쩌면 나처럼 벚꽃이 단련돼서 남아버린 원령의 경우 결국엔 생각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볼 뿐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유도 씨와 미라 씨는 복자와 더불어 잘 살아가고 있었다. 유도 씨는 매일 미라 씨의 머리를 만졌다. 미라 씨는 유도 씨의 손길에 가만히 머리를 박힌 채 저 이 방에선 생각 냄새가 나요. 그렇지 않나요? 라고 속삭이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복자야 하고 부르자 문득 돌아보았다. 복자는 그 밤에 죽었다. 늙고 가볍고 느긋한 생물로서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밤에 내가 그 가정을 지켜보았다. 문득 머리를 털며 일어나더니 물그릇 쪽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는 듯 그릇 속을 들여다보다가 바닥에 엎드렸다. 어둠 속에서 두 번 숨을 쉬고 세 번째로 야타막한 숨을 쉬는 후로 그만이었다. 복자는 작은 볼을 바닥에 댄 채로 한 차례 이완되었다가 빠르게 굳어갔다. 아침에 미라 씨가 거실 한 구석에 심상치 않게 수축된 한 점을 복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양치병에 들어있던 나무 상자에 복자를 넣었다. 유도 씨가 멍한 눈빛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 유도 씨는 풀이 죽은 모습으로 출근을 하고 미라 씨가 복자를 태우러 갔다. 복자야, 복자야. 복자는 원령이라거나 할 수 없는 신묘한 기색을 남겼다. 부엌에서 거실로 넘어가는 모퉁이에서 폭이 넓은 주름으로 얼마가 일렁이다가 어느 날 어딘가로 가버렸다. 생각 냄새 같은 것도 흘리지 않았고 한 겹의 주름도 더는 그 자리에 남긴 것이 없었다. 근사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남았다. 어쩔 수 없이 머물렀다. 나는 냉장고를 바라보았다. 이 냉장고는 잔잔잔하며 돌아가지 않았다. 잔잔잔하며 돌아가던 냉장고는 오래전에 버렸다. 모터를 비롯해 너무 많은 부품이 낡아서 더는 기능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새로운 냉장고를 배달하러 온 사람의 트럭에 실려 서비스적인 의미에서 수거되었다. 나는 냉장고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것을 바라본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것을 본다. 보다니 하지만 무엇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는 나는 무엇이고 앞으로 앞이 있다면 말이지만 무엇으로 될까? 어디에서 언제까지 무엇을 본다. 그런데 누군가 무엇을 그러나 어디에서 언제까지 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다가 전혀 확고하지 않은 상태로 퍼졌다. 냉장고 곁에서 유도 씨는 미라 씨와 더불어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아니라는 이름을 붙이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가구와 식기를 비롯해 끊임없이 교체되는 물건의 값을 지불하고 안을 기르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잊고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근접한 형태로 실행하고 좋거나 나쁘거나 이도저도 아닌 결과들을 기다리고 병원을 다니며 몇 가지 질병을 치료하고 중년이 접어들 무렵에 구조조정
일자리를 잃었을 때는 잠시 많이 방황했지만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만두가게라는 형태로 순응해서 노력을 말하자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중에 재미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이제는 상당히 쇠약해졌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견고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는 12세 때 손가락이 2개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이후로 별다른 일이 없었고 중학교에 입학해서 개구리에 취미를 두었다. 개구리 자명종, 개구리 베개, 개구리 이불, 개구리 볼펜, 개구리 노트, 개구리 반창고까지 이것저것 종류별로 개구리와 관련된 제품을 모아서 자기 방에 잔뜩 늘어놓고 그 속에서 혼자 지내기를 너무 좋아해서 유도 씨와 미라 씨가 걱정을 했지만 좀 더 나이를 먹은 뒤엔 개구리에 대한 취미를 미련 없이 버렸고 미라 씨를 60%, 유도 씨를 40% 정도 닮은 듯한 아가씨로 자랐다. 그녀는 회사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여 미라 씨를 20%, 유도 씨를 10%, 그녀 자신은 30%, 그녀의 남편이 회사원을 40% 정도 닮은 듯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미라 씨도 나이를 먹고 유도 씨도 차츰 나이를 먹고 있었다. 나로 말하자면 어디로도 수고되지 못하고 머물고 있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향해서 너무 오래 사는 게 아니냐고 원망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다. 생각 냄새마저 사라진 채로 남의 집 거실 한 구석에 염치고 뭐고 없는 한 조각의 다시마처럼 바싹바싹 붙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유도 씨도 미라 씨도 안도 차츰차츰 나이를 먹었다. 차츰차츰 시간이 흘러서 유도 씨로 말하자면 이제 체격이 무척 왜소해졌고 머리숱과 말이 줄었다. 여름엔 머리 가죽이 뜨겁고 겨울엔 머릿속이 춥다고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모자를 쓰고 다녔고 겨울에 외출할 때는 반드시 머플러를 챙겼다. 차츰차츰 그리고 무심히 시간이 흘러 흩어지고 있었다. 미라 씨는 72세에 암으로 병사했다. 발견해서 마지막까지 조용하고도 가파른 말년이었다. 그녀는 방사선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 머물렀다. 마지막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채로 한 달을 차분하게 견뎠고 나흘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누워있다가 새벽에 숨이 멎었다. 에라 같은 말은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다. 장리에서 돌아온 밤에 유도 씨는 무척 음주한 상태로 부엌에 누웠다. 아버지를 살피기 위해 집으로 동행한 아니 여러모로 애를 썼으나 고집을 피우는 그를 방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이불 한 장을 덮어두고 방으로 들어갔다. 불이 꺼졌다. 아니 펼쳐둔 이불의 한 모서리로 붉은 기 거북개 머리처럼 느슨하고 동그란 유도 씨의 얼굴이 노출되어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꺼풀을 닫고 누워있다가 바지 지퍼를 열고 싱크대를 향해 소변을 누웠다. 바닥이 젖고 이불이 젖고 주름 잡힌 옆구리가 젖었다. 힘껏 소변을 눈 다음에 힘이 빠져버렸는지 고추를 내놓은 채로 잠이 들었다. 아니 새벽에 부엌으로 나와서 그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사방에 퍼진 소변을 닦고 다른 이불을 가져왔지만 유도 씨의 고추는 어쩌지 못하고 이번에도 이불만 덮어두고 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혔다. 유도 씨가 남았다. 날이 밝은 뒤 아내 집으로 돌아가고 유도 씨가 남았다.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라고 중얼거리는 원령이 들어왔다. 부스러기 같은 것이었다.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현관에서 심상치 않은 기색으로 부스러져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그게 뭐냐고 묻자 평면의 정의입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런 걸 어째서 외우고 있느냐고 묻자 더욱 심상치 않은 기색을 띠고 모였다가 다시 부스러지면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웁니다.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그 뒤로는 무엇을 물어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 부스러기부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평면의 정의라는 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지 유도 씨의 상태가 묘해지기 시작했다. 미라 씨의 죽음 이후로 유도 씨는 함께 살자는 아내 제안을 거절하고 미라 씨와 둘이서 노년을 보내던 집에서 혼자 밥을 해먹고 낮잠을 자고 해질 무렵에 산책을 나가거나 기보를 펼쳐놓고 바둑을 두고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거실에서 방으로 문턱을 넘어가다가 앞쪽으로 뒹굴었다. 뒹굴뒹굴 한 바퀴 반을 구른 다음에 놀라고 당황한 듯한 얼굴로 뒤쪽을 돌아보았다. 문턱에 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나 문턱은 평소처럼 있는 듯 없는 듯 나지막할 뿐이었다. 이날은 기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단 빗달게 평지를 가리지 않고 두 번 세 번 넘어진 일이 되풀이되었다.
아니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변명을 얻어왔다. 유도씨로는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누군가 이름이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라고 부스러기가 말했다. 저는 깊이 상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남기고 오늘 아침에 아주 부스러져 버렸다. 오랫동안 내가 무엇이었는지를 잊고 있었다. 나는 톱밥가루가 날리는 서랍에 든 앨범 속에서 살인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여름 옷을 입은 여자가 흰 돌이 박힌 벽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녀는 한쪽 팔을 들어 프레임 바깥을 가리키고 있었고 흐릿한 이마니 머리카락이 조금 흩어져 있었다. 생전에 내 모습이라는 걸 한참 만에 알았다. 나야라고 생각한 순간엔 윤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비늘처럼 곤두섰다가 가라앉으며 나는 일순 확고해졌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일순위 뿐이었다. 아무래도 나는 사라지고 있는 듯했다. 사라진다기보다는 너무 광범위하게 번지고 퍼져서 끝내는 돌이킬 수 없이 묽고 무심한 상태의 일부가 되는 듯했다. 나는 아직 나의 일부인 나를 추스려 간신히 서랍에서 흘러나왔다. 넓고 반듯한 방이었다. 커다란 창이 하나 있고 침대와 서랍장이 3개씩 놓여 있었다. 유도 씨는 가운데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다. 오른쪽 침대엔 머리를 바짝 깎은 노인이 잠들어 있었고 왼쪽 침대는 이불이 발치 쪽에 구겨진 채로 비어 있었다. 3개의 서랍장 위엔 가습기가 놓여 있었는데 유도 씨의 몫을 제외하고는 모두 꺼져 있었다.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빼빼 마른 노인을 휠체어에 싣고 들어와 비어있던 왼쪽 침대에 눕혔다. 그는 그 노인의 몫에 가습기를 켜고 이제는 빈 휠체어를 착착 접어 구석에 세워두었다. 2개의 가습기가 뻐끔거리는 소리를 내며 습기를 뿜었다. 유도 씨는 성가시거나 혹은 신기하다는 듯 머리 위로 너울거리는 습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물방울이 유도 씨의 눈썹에 달라붙었다. 침대 발치 쪽에 유도 씨의 이름이 적힌 휠체어가 접혀 있었다. 신발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유도 씨 이제 걷지 못하는 걸까? 희박해지려는 나를 모아서 유도 씨에게 점착했다. 머물렀다. 거기엔 유도 씨 말고도 사람이 많았다. 대부분 유도 씨처럼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이었다. 거기엔 유도 씨의 것이 별로 없었다. 유도 씨가 누운 침대도, 유도 씨가 사용하는 베개도, 유도 씨가 덮는 담요도, 유도 씨가 입은 실내복도, 가습기도, 플라스틱 컵도 모두 유도 씨의 목이었으나 유도 씨의 것은 아니었다. 나는 가능한 한 바짝 유도 씨 곁에 머물렀다. 점차기 시원치 않았다. 자꾸 미끄러졌다. 미끄러질 때마다 흩어졌고 조금씩 잃어버렸다. 이제 아주 작은 것들만 남았다. 머물렀다. 아내 식구들이 있다고 유도 씨를 보러 왔다. 명절이나 여름휴가가 시작되면 그들은 유도 씨를 그들의 집으로 데려갔다. 유도 씨는 거기서 닷새나 일주일 정도를 머물렀다가 시설로 돌아왔다. 연휴의 끝 무렵에 아니 짐을 꾸리기 시작하며 유도 씨는 흐릿한 눈으로 그녀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구석에 자기 윗돌이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 등을 알려주었다. 시설로 돌아오면 입을 벌린 채로 잠을 잤고 어쩌다 밤에 눈을 떠서 딱히 생각에 잠긴 것도 아닌 듯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유도 씨는 죽어서 무엇이 될까? 나는 유도 씨에게 고마워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냈다. 오래전에 얼마든지 붙어라는 대답을 들은 직후였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에 유도 씨가 말했다. 나는 죽은 뒤에 뭔가 남는다거나 다시 태어난다는 거 믿지 않아. 왜? 믿고 싶지 않으니까. 어째서? 가혹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뭐가 가혹해? 예를 들어 내가 죽어서 나한테 붙는다고 해도 나는 모를 거 아니야. 모를까? 모르지 않을까? 사랑으로 알아차려봐. 농담이 아니라 너는 나를 보는데 내가 너를 볼 수 없다면 너는 어떨 것 같아? 쓸쓸하겠지. 그거 봐. 쓸쓸하다니 죽어서도 그런 걸 느껴야 한다며 가혹한 게 맞잖아. 나는 이 생에 살면서 겪는 것으로도 충분하니까 내가 죽을 때는 그것으로 끝이었으면 좋겠어. 이왕 죽는 거 유령으로 남거나 다시 태어나 사는 일 없이 말끔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건 너무 더덥다고 내가 말하자 더덥는 편이 낫다라는 것이 유도 씨의 대답이었다. 죽어서도 남을 쓸쓸함이라면 그 더덥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었다. 죽어서도 남을 쓸쓸함이라면 유도 씨는 덧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 에라 하고 유라 혹은 미라 하고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한 쌍의 원령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렸지만 이처럼 묽고 무심한 상태가 되어가는 입장에서 언제까지 유도 씨를 기다릴 수 있을지 기다리는데 성공한다 해도 한 쌍의 원령으로서 유도 씨와 더불어 얼마나 함께할 수 있을지 유도 씨를 내버려 두고 내가 먼저 흩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혼자 남은 유도 씨는 어떻게 되는 건지 확고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바랄 뿐이었다. 유도 씨가 죽은 직후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유도 씨가 죽고 난 다음엔 무엇으로도 남지 않기를, 말끔히 사라질 수 있기를, 사라져 버리기를 부디. 데니 드비토, 유라, 양지바른 곳에서 유도 씨가 말했다. 낙하하다. 떨어지고 있다. 3년은 지났을 것이다. 검은 공간은 하염없이 떨어져 내릴 뿐이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다. 3년은 지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고 생각해 두었다. 30년이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득하다. 33일 정도 지났을 거라고 생각해도 아득하다. 3년은 지났을 것이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그렇게 생각하기로 생각해 두었다가 3년째 떨어지고 있다. 어째서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3년 전 떨어지고 있네라고 생각하며 떨어지고 있는 자신을 깨달은 뒤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따금 금빛으로 빛나는 검은 공간을 밑도 끝도 없이 떨어져 내린다. 떨어지고 떨어지길 거듭하다 보니 직선이라기보다는 곡선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떨어지는 방향으로 발을 두고 배를 내민 자세로 떨어진다. 고개를 숙이고 발을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 배와 가슴이 보이고 발은 저 멀리 아득하다. 떨어진다고는 해도 상당히 큰 구심력에 휘둘려 결국은 둥근 원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떨어지고 떨어지며 떨어지기 직전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열심히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생각나지 않는다. 운 나쁘게 웜홀이라거나 무슨 차원의 터널에 빨려들어 전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중인지도 모르겠다. 이를테면 밟지 말아야 할 금을 밟았다거나 묘한 경계에 걸린 거미줄 같은 것에 머리가 걸려서 본래 내가 머물던 곳과는 우주적 의미의 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이주해가는 중인지도 모르겠다. 떨어지기 직전에 기억 따위 이곳에 빨려들 때의 충격을 어디론가 떨어져 나갔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것은 결국 꿈일지도 모르겠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게 이어지는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깨라 깨라 하며 떨어지고 있다. 죽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금 있다. 죽었을지도 모른다. 죽는 순간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죽어서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상태로 이런 암흑 속에 떨어져 내리고 있지만 결국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죽는 순간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죽었다면 그것은 좋은 죽음일 걸까? 죽음의 형태로 말하자면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내 죽음을 두고 호상이라며 만족스러워했을까? 그런 광경을 생각하며 입맛이 달아난다. 달아나는 입맛도 느낄 수 있는 입이 여태 남았는지 어떤지도 모르겠으나 빈틈없이 달아난다. 예컨대 이런 기억 덕분이다. 도무지 호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죽음을 두고 호상이라고 말하는 장례식에 다녀온 적이 있다. 죽음을 맞은 사람은 수년간 손가락도 발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 병에 시달리다가 6인용 병실에서 질식해 죽은 사람이었다.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그의 죽음을 두고 호상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살아서 누린 나이가 88세나 되었으므로 마땅히 호상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되어 죽었으므로 호상이라며 호상의 의미란 결국 죽은 사람의 처지가 아니고 산 사람의 처지에서 정리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염을 할 때 보니 그의 입이 크게 벌어져 있었다. 고독해 보였다. 더는 그 정도로 고독할 일이 없으니 결국은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나로 말하자면 줄기차게 호상을 소망했다. 잘 죽고 싶었다. 장래희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잘 죽고 싶다고 대답한 적도 있다. 장래희망이 죽는 것이냐고 되묻는 사람에게 죽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잘 죽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죽을 때만은 여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름엔 복숭아를 듬뿍 먹고 가을엔 사과를 양껏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만족하며 살다가 양지 바른 곳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느닷없이 불에 쓸려가거나 무너지는 건축물에 깔리는 일이 없이 조금 더 바란다며 길고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리지 않고 죽음을 맞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죽을 때만은 여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름엔 복숭아를 듬뿍 먹고 가을엔 사과를 양껏 먹을 수 있도록 만족하며 살다가 양집하는 것에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느닷없이 불에 타거나 물에 쓸려가거나 무너지는 건축물에 깔리는 일 없이 조금 더 바라며 길고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리지 않고 죽음을 맞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자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요즘처럼 사람의 죽음이 험한 세상에서 평생을 좋은 일을 하고 정갈하게 살아도 찾아올까 말까 한 지복을 바라는구나. 너는 하며 웃었다. 그 정도가 지복이라며 요즘의 인생이란 서글픈 곳이로구나 지나가듯 생각했다. 죽는 순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죽었다면 바라던 죽음과는 좀 다른 형태로 죽음을 맞이했는지도 모르겠다.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은 죽음을 겪었는지도 모르겠다.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리지 않고 순식간에 죽었다며 결국은
좋은 죽음을 겪었는지도 모르겠다. 좋거나 좋지 않거나 이미 죽었다. 나쁜 꿈일지도 모른다. 세계에서 가장 지루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역시 죽지 않았나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다. 떨어지고 있다. 어딘가에 부딪히는 일 없고 닿는 일도 없다. 소리도 기척도 없고 떨어지고 떨어진다. 이대로 계속 떨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에든 무엇에든 충돌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벌써 3년째나 떨어져 내리고 보니 조금 회의적이 되었다. 밑도 끝도 없다. 줄고 떨어지다가 어디든 닿기 전에 결국 희미해질지도 모를 일이다. 공허한 마찰을 거듭하다가 나달나달해져 이윽고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두렵다. 외롭고 두렵다. 세계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그런 것을 외운다. 세계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어째서 이런 것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세계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말하고 말해도 의미할 수 없다. 세계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이 문장은 어딘가 꼬였다. 미묘하게 꼬여서 애매하다. 어디가 애매할까 생각하면 역시 두 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라는 부분이 재수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다가 또 평면은 결국 어디에라는 생각으로 가득해진다. 애매한 것을 외우다 보면 외로운 것도 애매해지지 않을까. 세계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애매한 것을 멍하게 외우며 떨어지는 모습이란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다거나 아름답지 않다거나 봐줄 누군가가 없으므로 아름답지 않은 채로 떨어진다. 떨어지고 떨어진다. 소리도 없고 기척도 없다. 빗방울 같다. 야노 씨가 말해주었다. 애초 빗방울이라 허공을 떨어져 내리고 있을 뿐이니 사람들이 빗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빗소리라기보다는 빗방울에 얻어맞은 물질의 소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런 물질에도 닿지 못하는 빗방울이란 하염없이 떨어져 내릴 뿐이라는 이야기였다. 생각해 보세요. 야노 씨는 말했다. 허공을 낙하하고 있을 뿐인 빗방울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주처럼 무한한 공간을 끝도 없이 낙하할 뿐인 빗방울을 그 이야기를 들은 밤에 무서웠다. 술집에서 고기구이에 맥주에 야노 씨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집으로 돌아와 씻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불을 끄고 나면 아무런 빛도 들지 않은 깊은 방에 누워서 위쪽의 어둠을 올려다보았다. 빗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우주처럼 무한한 공간을 야노 씨의 목소리처럼 부드럽게 떨어져 내렸다. 다만 떨어져 내렸다. 아무런 소리도 없이 아무 곳에도 닿지 못하고 떨어져 내릴 뿐이었다. 얼핏 잠들었다가 짧은 낙하를 감각하고 놀라서 깬 뒤로는 더욱 사로잡힌 채로 눈을 뜨고 누워서 하지만 야노 씨 우주 같은 공간이라면 중력이랄 것도 없으므로 물방울은 물방울로 떠돌아다닐 뿐 빗방울이 되어 어디론가 떨어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해서 반박해 보기도 했으나 마찬가지로 무서웠다. 끝도 없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무서웠다. 그 즈음에 읽은 어떤 이야기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였다. 늙은 남자가 있었다. 늙은 남자가 방에 있었다. 그 방에 하나뿐인 의자에 늙은 남자는 앉아 있었다. 바닥과 벽과 천장에 널빤지로 덮여 괴짝 같은 모양을 한 방이었다. 난로가 있고 탁자가 있고 개수대가 있다. 개수대는 벽돌 너머에 시멘트를 두껍게 발라 만들어졌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늙은 남자는 생각한다. 이 시멘트 개수대에 개수 구멍이 없어서 그는 이따금 개수대 앞까지 걸어가서 구멍을 있을 만한 곳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의자로 돌아온다. 늙은 남자는 방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긴다. 얼룩이 묻고 역청 냄새가 밴 벽에 못이 박혀 있다. 철사를 꼬아 만든 옷걸이가 그 못에 걸려있고 옷걸이에 양복 저고리가 걸려있다. 난로는 싸늘하게 식었고 탁자엔 손잡이 달린 양철컵이 놓여있다. 늙은 남자는 컵을 집어 안을 들여다본다. 컵 바닥에 물이나 기타 맑은 음료의 흔적이 남아있다. 늙은 남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양복 저고리 앞으로 걸어간다. 저고리 주머니에서 무게감 잠깐 있는 브러쉬를 꺼내 옷감의 곁을 살피며 저고리를 빗는다. 빗어내고 그는 브러쉬를 도로 주머니에 넣어둔다. 의자로 돌아온다. 의자에 앉는다. 개수대를 바라본다. 개수대 위쪽으로 벽에서
돌출된 수도꼭지가 있다. 수도꼭지를 비틀면 물이 흘러내린다. 물은 개수대에 잠시 고였다가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야 한다. 그런데 구멍이 없다. 저 개수대엔 개수 구멍이 없다. 그게 그를 괴롭히고 고민하게 만든다. 이 방에 새를 지불하며 살고 있는데 저런 것을 만들어 두고 방 자체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 사람들은 잘 살아가고 있을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저 망측한 구조물에 관해 이야기하는 일도 없을까? 어찌 됐건 늙은 남자는 생각한다. 오후엔 이 방을 나갈 것이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는 그 방에서 오후를 기다린다. 난로가 있고 탁자가 있고 개수구멍이 없는 개수대가 있는 방에서 생각을 거듭하며 기다린다. 이따금 개수대로 다가가 구멍의 자취를 찾는다.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의자로 돌아온다. 오후를 기다린다. 그런 이야기였다. 오후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어디에도 그 방에 문이 달렸다는 문장이 없어서 어떻게 되려나 생각했다. 개수구멍도 없고 문도 없고 아마도 시계도 없는 듯한 옳지 않고 이상한 방에서 그는 나올 수 있을까? 오후가 되어도 오후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챌까? 오후는 이미 그 방이 바깥에서 수만 번은 왔다가 가버리지 않았을까? 수천 번, 수만 번은 왔다가 가버린 뒤라서 더는 오지 않는 게 아닐까? 바깥에 무엇이 있을까? 개수구멍도 없고 문도 없고 더는 오후도 찾아오지 않는 방의 바깥에 무엇이 있을까? 아무도 아무것도 새길할 것도 없는 진공이나 아닐까? 그런 진공에 갇힌 방은 어떨까? 그건 지옥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끝이 없다. 끝나지 않는다. 우주처럼 무한한 공간을 낙하할 뿐이 빗방울이나 마찬가지로 지옥적이라고 생각했다. 지옥일지도 모르겠다. 지옥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겠다. 떨어지는 중일지도 모르고 이미 떨어졌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 자체로 이미 지옥에 당도 했는지도 모른다. 지옥에 당도하고 말 정도로 나쁜 짓을 했나. 열심히 생각해보아도 모르겠다. 소소하게 나빴던 적은 있었으나 그 정도로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면 누구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떨어진다.